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10월 첫 주 7번째 기독교 윤리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윤리의 전통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통적인 윤리 이론들을 살펴봐야 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고전 윤리 이론들은 실제로 학문의 토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독교 윤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윤리의 고전 이론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 고전 이론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 이론들의 바탕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윤리의 고전 이론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무론,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의무론이라고 하는 윤리 이론이 중요하고, 인격주의지, 막 쉘러라고 하는 분이 언급을 했던 인격주의 윤리 이론을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상황윤리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상황윤리는 기독교의 윤리가 규범윤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의미가 상황윤리입니다. 그래서 상황윤리는 또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야 될 고전윤리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의 도전에 대한 대답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의 내적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세 번째 기독교 윤리는 규정적이다, 규범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기독교 윤리의 내적 특성으로서는 기독교 윤리가 의무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리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윤리의 이제 여러 이론 가운데 공리주의를 우선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거는 의무론적 윤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윤리 이론입니다. 유틸리테리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공리주의의 정식은 간단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윤리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두 사상가가 존 스튜어트 밀이고,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두 사상가가 여기에 공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정행위의 목적,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목적은 좋은 것을 정직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업을 망하고자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을 할 때는 좋은 것을 정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전통의 도덕 철학이고 결과주의를 상당히 고려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는 결국은 행위의 결과 효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공리주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의 도덕적 기준 중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어떤 몇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전체가 행복하다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리주의가 그런 것이고, 우리가 학기가 시작이 되면 봄에 우리가 MT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학회장이 나와서 이제 회의를 주도하게 되면 어디를 갈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곳을 이야기를 해도 결정할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의 수치가 높은 곳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공리주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도덕적 기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대표적인 두 사상가의 사진인데요. 왼쪽에 제레미 벤댐입니다. 1748년에서 1832년을 살았던 사람이고, 존 스튜어트 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익숙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자유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하나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소위 유틸리테리언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세분화해서 공리주의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것을 조금 상정한다면, 그 첫 번째가 쾌락을 극대화하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원리죠. 고통이 적고 쾌락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리주의가 갖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러범을 죽이지 않으면 10명의 인질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테러범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테러범을 안 죽이면 10명이 고통을 최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공리주의의 특징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원리입니다.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의 행동을 판별하는 궁극적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거냐? 효용입니다. 효용.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는 원리라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 공리주의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이 유일한 악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저희 쾌락이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쾌락이라고 할 때 꼭 그 인간이 갖는 그 육체적인 그런 쾌락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선정적인 어떤 그런 쾌락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행과 불행을 이야기할 때 행복에 가까운 거를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쾌락이 유일한 선이고 고통이 유일한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 이런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게 공리주의이죠. 행위들은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오르며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그르다. 행복이란 쾌락, 그 고통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맞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부재하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매일 일상 우리가 살아갈 때 돈 걱정을 많이 해서 고민하고 고통을 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없을 상황이 되면 이 행복해지고 그게 쾌락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그리고 쾌락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이 불행하다라고 할 때 너무 고통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쾌락이 부족한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없는 것이다. 이게 존 스튜어트 밀이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은 유용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효용성 혹은 유용성인데, 옳은 행위는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다. 유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리주의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사례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10사람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특효약이 한 사람의 곁밖에 없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에이즈 환자에 대한 특효약이 10사람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한 사람 것밖에 없을 때 누구에 줄 거냐? 공리주의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건가?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첫 번째로 그러면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이 특효약을 받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비 뽑기로 하자. 사다리 타기 혹은 사다리 타기. 우리 교수님들 가운데 점심 내기 싫어서 종종 사다리 타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할 수도 있고, 사다리 타기. 이게 참 합리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10명을 놓고 사다리 타기, 제비 뽑기 이렇게 결정하면 불만이 조금 없을 수는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회에 공헌한 기여에 따라 정하자.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공헌을 해왔는가, 기여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할 수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결국은 에이즈 환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죠.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주자. 그죠? 저 사람이 상당히 도덕적이다, 인격적. 이 사람이 사실은 이런 특효약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사람에게 주자. 이래 되면 또 구체적인 리스트를 또 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가 도덕적이고 뭐가 인격적이냐, 어떻게 행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죠. 또 어떤 사람은 동방예의지국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가장 어린 사람에게 주자. 참, 이렇게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래도 이 특효약을 통해서 더 오래 살고 사회에 기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죠. 결국에는 공리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 공리가 적절하게 평가될 건가 하는 이런 문제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모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균등하게 나누자. 특효약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나누자. 어떤 사람은 면역체계가 되어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이 균등성의 원칙, 정의의 원칙이 중요하니까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공리주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고 편한 것 같은데, 실제로 결정을 할 때 이런 쉬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공리주의에서 벤담, 우리가 존 스튜던 밀과 제레미 벤담을 이야기했는데,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는 윤리적 쾌락주의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 쾌락주의, 이 마음의 행복이 중요하고, 하나는 윤리적인 게 굉장히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이를테면 옆집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심부름을 시키면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윤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쾌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 소위 히도니즘이라고 하는 거하고 심리적 쾌락주의, 윤리적 쾌락주의하고 심리적 쾌락주의를 조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윤리적 쾌락주의는 쾌락과 고통이 행위를 옳거나 그르게 만드는 기준을 산출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남에게 쾌락을 줄 수도 있고 남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를 삼는 게 윤리적 쾌락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뉴스에 나온 소위 텔레그램의 N번 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었고, 또 청와대의 청원이 어마어마하게 50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한 그런 사건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N방에 들어와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비싼 돈을 들이고 150만 원을 줘가지고 그거를 구경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나타나게 되면 실제 그 N번 방을 만들어서 소위 쾌락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진을 올리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쾌락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당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그게 이제 그 쾌락이 사실은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은 거예요. 윤리적 쾌락이라고 하는 거에 사실은 반대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쾌락주의는 쾌락과 고통이 행위를 결정하는 궁극적 동기의 힘으로 지닌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도울 때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돈을 주는 것이 다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동기는 옳은 동기가 아닙니다. 이 순수한 동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심리적 동기, 쾌락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할 때의 그 동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공리주의는 이런 거예요. 행복은 윤리학의 궁극적 목표이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올바른 행위에 적용되는 부수적인 원리들이라고 볼 수 있죠. 부수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려, 아름다움 추구, 책임, 비난, 처벌, 해악 이런 것들을, 이런 원리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 가지 이제 공리주의에서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정의라고 하는 책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에 인부 5이 작업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습니다. 전차를 멈추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속도로 들이받으면 인부들이 모두 죽고 맙니다. 이 상황이 매우 절박해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에는 인부가 있지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명이 죽습니다. 대신에 그대로 여러분이 돌진을 하게 되면, 고장난 브레이크를 돌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5명이 죽습니다. 이럴 때 5명을 살리기 위해서 1명을 죽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